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대기업 30개 그룹 총수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8만 1,000명 늘었습니다.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핀테크 시대가 도래하면서 통신사가 적금을 팔고 은행이 알뜰폰을 판매하는 등 금융사와 IT 기업 간의 업무 영역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잠시 후 이슈 플러스에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김민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을 불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그룹 최고 경영자와 경제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길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소기업계와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소통 간담이라는 이름 아래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업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유연성을 가지면서 상상력의 폭을 키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의 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일관성에 좀 더 강조를 둬야 할 대표적인 분야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 정책 영역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 확실한 기대가 형성 안착할 때까지 일관된 기조로 가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 1,000명 늘었습니다. 또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해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호조를 보였지만 실업률도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전년 동기보다 0.3%포인트 오른 4.0%로 6개월 연속 4%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 역시 113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실업자는 6월 기준으로 1999년 6월 이래 2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미 협상에 있어 미국의 목표는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이며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북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와 관련해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우리는 분명히 WMD의 완전한 제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그는 이어서 핵 동결이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동결을 비핵화 프로세스의 입구로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기존의 빅딜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법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과 IT가 결합하는 핀테크 시대에 맞춰 금융사와 IT 기업 간 업무 영역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적금을 팔고 은행이 알뜰폰을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통신사 광고에 적금 혜택 받으세요 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적금 하나 들려고 새벽부터 줄 섰잖아. 금리 3% 대박이지? 난 5%인데? 어머, 어딘데? 얼핏 보면 은행 적금을 홍보하는 광고 같지만 통신사 CF입니다. SK텔레콤. SK텔레콤? T-하이파이브 적금 5% 금리 혜택. SK텔레콤이 DGB 대구은행과 손잡고 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일반 적금의 2배 수준인 최고 연 5%의 고금리. 출시 40일 만에 가입 고객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DGB 대구은행 점포의 일반 적금 판매 건수 대비 3배가 넘는 수준. 홍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던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우경북 25%고 네네. 그다음 수도권이 한 6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서 한 25% 정도. 적금 가입을 위해선 대구은행에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유치할 기회입니다. 만기까지 특정 요금제 이용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반대로 금융사가 통신업계에 진출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40여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에 진출합니다. 오는 9월을 목표로 휴대전화 요금을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춘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사 매장에서나 보던 알뜰폰을 은행 창구에서도 개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어떤 경쟁 구도를 조금 이렇게 촉진시키는 측면하고 핀테크 시대, IT 회사는 금융을, 금융사는 IT 신사업을 만들어 산업 경계를 넘나드는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국내 내수시장 규모를 볼 때 해외 진출을 하지 않은 국내 기업의 성장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 시장 개척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주목받은 베트남에 이번에는 인도가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코스닥 업체들의 진출도 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슈피겐코리아는 지난 9일 인도 현지 공장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400평 규모로 지어진 현지 공장. 슈피겐코리아는 이곳에서 인도 내에서 유통될 모든 제품을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도 시장이 내수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인 셈입니다. 인도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는 슈피겐코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이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데모 엔지니어링은 인도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한 지난 2014년부터 이미 인도의 건설기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데모 엔지니어링의 인도 내 시장 점유율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 밖에도 서진 오토모티스, 화신테크, 다원시스 등 코스닥 기업들이 연이어 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주목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시장 규모와 성장성입니다. 13억의 인구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인도는 친남방 정책의 핵심 대상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집권한 모디 정부는 해외 기업을 인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15% 이상을 인프라 설비에 투자하고 있고 각종 세제 개편, 인허가 절차 개선, 외국인 투자 승인 간소화 등을 통해서 친기업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벗어나 인도를 비롯한 해외 시장을 찾는 기업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인도로 옮겨간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기술 집약적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고 수출 품목을 이에 맞게 또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밝히면서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 기준을 아직 검토 중이나 상한제 도입 취지가 시장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 기준 등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의 기준을 물가 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 상승률의 1.5배 초과 정도로 강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적용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부터 상승 전환한 것을 감안해 물가 상승률 등 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추되 투기과열지구 또는 특이지역 등으로 한정해 적용 대상을 서울 과천 등지로 한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단연 아파트 분양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서주는 기준은 깐깐하게 변경했고 정부는 그동안 공공택지에 적용해왔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틀어쥐다 보니 일부에선 이른바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런 분석의 근거는 뭐고 팩트가 맞는지 유민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 기자. 허그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부에서는 강남권 반값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반값 아파트 관련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서울에서 올해 분양을 앞둔 27개 단지 그 분양가를 바뀐 허구의 기준에 따라서 이 분양 예상가를 한번 내본 겁니다. 하지만 주변 지세의 반값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역시 무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구를 비교해서 아예 분석 기준 자체가 틀려버린 건데요. 이 예를 들어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을 송파 헬리오시티와 비교를 했습니다. 이 둔촌주공의 3.3제곱미터당 평균 예상 분양가는 2,500만 원대이고 이 헬리오시티의 지금 시세가 4,600만 원대라 이 둔촌주공이 이 헬리오시티의 반값 수준에 공급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둔촌주공은 강동구에 있고 이 헬리오시티는 송파구에 있어서 비교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허그 관계자도 이 분양가 심사 규진인 해당 지역 같은 경우 이 같은 자치구를 뜻한다면서 이 자치구 아닌 단지끼리 비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중구 세운 상가 재개발 사업인 이 힐스테이트 세운이나 이 또 그 세운 푸르지오도 이 종로구에 들어서는 경기공사의 2단지와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비교 기준 자체가 틀렸습니다. 또 바뀐 기준에 따라 분양한 지 1년 넘은 단지가 없으면 이 준공 10년 미만인 단지를 이렇게 현재의 평균 매매 가격과 비교해서 이렇게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 정비사업 조합이나 건설사들은 이 주변 단지 중에서 이 가장 비싼 곳을 선정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높일 것이기 때문에 이 반값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 기자, 이번에는요, 우리 허그의 분양가 규제 강화 내용도 이참에 짚어보고 가죠. 어떻습니까? 네, 건설사들이 그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 허그가 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분양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이 허그는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선정해서 이 보증을 해주는 대신 이 분양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달부터 강화된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양가를 심사할 때 분양 아파트가 속한 이런 자치구가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100% 수준, 만약 1년이 지났으면 이 비교단지 분양가의 105%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도 좀 나눠보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강남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가가 허그의 요구 금액보다 20%에서 30%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건 맞습니까? 이 전망에 따라서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한지 좀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일단은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분양가 상한제 기준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국토부도 좀 어떻게 마련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약간 그런 입장인데
이 허그의 요구 분양가보다 정확히 20%에서 30% 낮아진다고 하기에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토부 관계자도 자기들 자체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이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이 허그 산정액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분양가와 관련된 내용을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3조 2천억 원 규모의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 공사는 사우디 동부 담맘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마잔 지역에 해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가스와 원유를 처리하는 가스 플랜트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현대건설은 앞서 사우디 아람코가 발주한 7억 달러 규모의 쿠라이스 가스 처리시설 공사와 14억 달러 규모의 카란 가스 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해 각각 2009년과 2012년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추가 발주될 공사 수주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율주행차와 무선 조종 비행기인 드론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련 산업 육성에 분주한데요. 이들 미래 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장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무인 이동체 엑스포입니다. 현장에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짐을 싣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무인 드론. 배송이 쉽지 않은 도서 산간 지역 등 물류 사각지대에 활용됩니다. 산불 등 화재 범위와 경로를 찾아내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비료 살포도 돕습니다. 이번에는 드론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제 방제라든지 또 산불 났다든지 환자를 수송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기상 감시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다는 볼 수가 있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을 교류하는 단순하게 보여준다, 전시한다가 아니고 서로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드론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자 정부도 산업 육성에 분주합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무인 이동체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엑스포를 열고 기술 교류 등 산업 활성화와 국민 체감도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드론 산업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다양한 방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4차 산업 또는 5차 산업의 혁명을 즉각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조그만 드론들이 많은 영역에 투입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미래의 먹거리 또는 우리의 산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엑스포는 국내외 드론 관련 전문가와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 기술 트렌드를 논의하고 개발 성과물 등을 전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에 최고 49층 높이의 초고층 단지가 들어섭니다. 아파트 2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롯데건설이 짓는 이천 롯데캐슬 페라즈스카이 주상복합입니다. 단지 옆에 지난해 말 입주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주상복합과 함께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천에 초고층 브랜드타운이 형성된다는 소식에 지난 5일 문을 연 모델하우스엔 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부동산팀 정창신 기자와 함께 이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우선 단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자, 제 뒤로 단지 조감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천 롯데캐슬 페라즈스카이 단지 조감도입니다. 자, 언뜻 봐도 굉장히 높은 건물 3개가 눈에 띄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건물 2개 동이 주상 복합 아파트고 나머지 1개 동이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5층부터 최고 45층 높이고 299세대 중에 이번에 175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자,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는 84제곱미터와 142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1개 동인 이 오피스텔은 총 180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공고문 이어서 계속 보시면요. 자, 내일이죠. 1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요. 다음 날이 12일에 2순위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8일 예정돼 있습니다. 네, 분양가에도 관심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얼마에 책정됐는지도 소개해 주시고요.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공고문 바로 보겠습니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분양가는 8억 7천만 원 선부터 4억 3천만 원까지 책정이 됐고요. 가장 큰 평형인 14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2억 5천만 원 선에 책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142제곱미터는 세 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3억 원 후반대에서 4억 원 초반대에 책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 단지의 시세를 좀 알아봤는데요. 자, 지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롯데캐슬 페라즈스카이 단지가 들어가는 곳이고 안흥동이죠. 인근 지역, 이 같은 지역에 브라운스톤 2000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2014년에 입주했습니다. 자, 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거래 실적을 좀 알아봤는데요. 2월에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3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 이 일성 아파트가 있는데 이 단지는 1997년에 입주했거든요. 자,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거래 실적을 좀 알아봤더니 마찬가지로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6월에 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페라즈스카이 단지가 3억 원 후반대에서 4억 원 초반대로 분양가가 책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시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인근 단지 시세보다는 다소 높게 분양가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인데다가 초고층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봐야겠죠? 공고문에서 알아둬야 할 점은 뭘까요? 네, 공고문 이어서 보시면요. 자, 우선 건물 간 골바람의 영향으로 풍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고층 건물 세 개 동이 있다 보니까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이 좀 심하게 불 수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바람 소리가 좀 심하게 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이 연돌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문을 열고 닫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이런 연돌 현상 방지를 위해서 이 창호나 이 도, 그러니까 문이죠. 이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자, 이 연돌 현상이 뭐냐면 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흐르는 것을 이 연돌 현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굴뚝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초고층 건물처럼 이런 수직 건축물은 이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든 위에서 아래로 흐르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초고층 건물에서의 고층일수록 바람이 더 심하게 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겠고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 바람 소리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공고문 좀 보시면요. 자, 항공등에 의해서 일부 세대는 이 빛공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항공등은 건물 외벽에 빨간색 전등을 달아서 이 항공기가 지나갈 때마다 이 건물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세대는 이 빛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저층 세대의 경우에는 이 근린 생활 이용자들에 의해서 소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지는 아까 주상 복합 아파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1층부터 한 4층까지는 상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가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 저층,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5층 정도가 되겠죠. 이 5층부터 입주하는 분들은 이 상가 이용자들에 의해서 소음이나 뭐 사생활 침해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는 거고요. 또 27층의 경우에는 이 기계실이 들어가고 또 피난 안전구역이 설치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계실 27층이죠. 위아래층 세대는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자, 동호 배치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왼쪽에 있는 게 101동이고 가운데 있는 게 102동. 이 두 개 동은 주상 복합 아파트고요. 103동은 이제 180실로 이루어진 오피스텔입니다. 이 세 개 동 모두 이 27층이 피난 안전구역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자, 이곳에 이 27층에는 세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안전구역이 되는 것이고요. 2층에는 그래서 기계실이 같이 설치가 되는데 이 기계실이 작동할 때마다 아래층인 26층 또 위층인 28층에 이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 눈여겨보시고 계약이나 청약에 나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부동산 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이천 롯데캐슬 페라즈 스카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산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